제가 서양 고전학자로서 그리스 로마 고전을 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학부에서 주로 가르치고 간혹 그리스 비극을 가르치곤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후배 선생님이 주로 맡고 저는 대학원 학생들과 원전 강독 세미나를 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새록새록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좋습니다. 이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전체를 다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최고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제우스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바로 신화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 이런 얘기, 좀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은 어린이들이 만화를 통해서 소비하는 문화 콘텐츠로 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의 교양 콘텐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항상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하면 이런 책이 있느냐? 물론 후대에 만들어진 책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내용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각조각 이어져 내려온 것이 후대에 묶여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한번 그 얘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던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저 안경을 이마에다 올려놓은 저 학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칼 융이라는 사람인데 프로이트를 이어가다 정신분석학의 세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 특히 신화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 속에 신화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집단 무의식의 발현이다. 한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의 구성원들 속에 깊이 들어있는 무의식 속에 무언가 있는데 그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신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의 DNA 속에, 유전인자 속에 저 요소가 있다는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요지프 캠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신화학자로서 정말 20세기의 두각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칼 융은 이제 신화를 자기 분야에 이렇게 적용시킨 사람이라고 한다면 캠벨은 그야말로 신화학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던 사람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징적인 이미지들과 이야기들을 조합해 놓은 것이다. 좀 어렵죠? 네. 신화란 무엇이냐 그럴 때 신화에는 여러 주인공들이 나오고 이 주인공들이 서로 엉켜가면서 사건들이 생기죠. 그럴 때 그냥 그게 한 편의 구체적인 개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나온 인물들 하나하나가 그냥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개인, 한 캐릭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각각 좀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아테나 여신은 지혜, 태양의 신인 아폴론 하면은 이성 이런 식으로 디오니소스 하면 포도주와 축제지만 광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미지들에다가 이야기를 조합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상징적인 이미지들과 이야기를 조합해 놓은 것.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인간이 경험한 것들 또는 인간 경험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가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경험의 가능성들에 대한 은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해왔는지 하는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걸
역사나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죠. 역사적인 사실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서 이야기에다 섞어서 신화에다가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 내용은 좀 어렵더라도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머릿속에 뭐야 이거 그러면서 특정한 개념어들만 머릿속에 일단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상징적인 이미지들과 이야기들을 조합했다. 인간 경험의 가능성들에 대한 은유다. 그리고 이게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특정한 시대에 이루어진 특정한 문화적 성취로서 집단적 창작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얘기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그 보편적인 게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문화적 성취로서 그게 특별한 어떤 개인이 집단적으로 만들어낸 집단적 창작의 의미를 갖는다. 이제 개념들은 좀 들어오셨죠. 제가 하도 강조를 해서 상징적인 이미지들과 이야기를 조합해 놓은 것. 인간 경험의 가능성들에 대한 은유. 특정한 시대에 이루어진 특정한 문화적 성취지만 그것이 특정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집단적 창작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게 그 옆에 있는 칼 융이 한마디로 집단 무의식의 발현이다. 무엇을 발현했느냐? 그러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또 알아낸 것을 신화 속에 응축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언제쯤 만들어졌냐? 그러면 인간이 지식을 만들어내고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전파하고 그것들을 저장하고 그것들을 소비해 나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시대를 구술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술 시대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와 대비될까요? 입에서 입으로인데 이 구술에 대비되는 건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대한 정보나 삶에 대한 지혜를 머릿속에다가 간직하여야만 되는데 이게 너무 벅차면 옆에 기록하면 되죠. 근데 기록하는 수단이 없으면 머릿속에만 담고 있어야죠. 그런 시대를 구술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술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가예요. 이걸 달리 보관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세상이 어떨 때 비가 오고 어떨 때 맑고 비가 올 땐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비가 올 것 같으면 뭘 준비해야 하고 비가 안 올 것 같으면 어떻게 대비하고 즉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체하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잘 간직해야 했던 시대가 바로 구술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간과는 운이 좋아서 기억력이 좋으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고민해서 가장 잘 기억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고심하겠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의 고민이 이런 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라면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비가 오고 뭐 하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사실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외우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 놓으면 쉽게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재미있는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력적인 운율과 노래에 담는다면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구술시대의 가장 유용한 그리고 가장 유력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화라는 게 뭐냐. 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담아내질 않고 이렇게 엉뚱한 신들을 동원하거나 엉뚱한 이야기, 기발한 이야기들로 노래로 전달했을까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정보나 삶에 대한 지혜를 가장 잘 기억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매력적인 운율에 담아서 놓는다면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신화라는 게 뭐냐? 기억력 가지고 모든 세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지혜를 가져야 될 그런 사회 속에서 그 공동체가 자신들의 역사와 그 세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 삶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 형식으로 담아낸 것. 그리고 특히 그리스에서는 그걸 노래와 시의 형식에서 담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보고인데 그 보고 속에는 보물처럼 귀중한 세상에 대한 정보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사실 그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이거 너무 힘들다. 기억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죠. 정보가 많아지고 지혜가 많아지고
이게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명한 게 뭐냐면 기억에 담기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문자를 발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바깥에다가 놔놓고 필요할 때마다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실히 뭐 이렇게 필기 도구나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장소만 넓어지면 얼마든지 담아낼 수가 있게 되죠. 이럴 때는 뭐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만들 필요도, 그리고 쉽게 외우기 위해서 운율 속에, 노래 속에 담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그다음엔 굉장히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인 역사나 또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철학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사,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그리고 철학이라는 건 구술 시대에선 나오기 어려운 거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담던 방식이 진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걸 구술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순전히 어떤 세상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만 담아놓고 이걸 잘 정리해서 그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거죠. 이때 이 사회, 이런 구술 사회 전통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의 역량은 뭐였냐면 기억력이었어요. 기억력, 많이 기억할수록 그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통했던 거죠.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을 때 이 구술 시대에는 정보를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한계를 인간이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거죠. 해법을 찾아낸 건데 그게 바로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보가 상당히 많이 축적을 시킬 수 있죠. 기억의 한계를 넘어서. 이럴 때는 어떤 사람의 역량이 필요하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뇌에다가 써야 될 에너지를 뇌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석하는 것,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거,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그러니까 분석과 정리의 능력이 뛰어난 자가 기억력이 뛰어난 자보다 훨씬 더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필기 도구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따라서 이게 한정이 되죠. 근데 이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디지털화, 서울대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컴퓨터 안에 다 옮길 수 있는 정도, 뭐 이런 기술이 점점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책을 보려면 도서관에 갔어야 되는데 이제 전산망을 통해서 앉아서도 다 해결이 되고, 이럴 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정보가 급속도로 만들어졌다가 폐기되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런 지적 순발력, 이런 것들이 새로운 역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쭉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하려는 건 이렇습니다. 신화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렇다면 이거는 구술 시대에 만들어졌고, 그건 기억으로만 세상에 대한 정보와 삶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리고 그걸 보관하고 보존한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게 신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 문화가 발전하면서 신화의 위력이 점점 줄어들고 철학, 역사, 과학의 학문 영역이 훨씬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는 어떤 지적인 순발력, 자료를 검색하고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융합하는 능력,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정보를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됐다고 그럴 때 신화는 점점 어떻게 보면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신화를 또 얘기하는가? 20세기 지나서 21세기에 들어선 우리들은 이미 구술시대에서 떠나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 필요도 없고 세상에 대한 정보나 지혜를 얻을 필요도 없고 그걸 그렇게 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는데 왜 지금도 신화를 공부하고 신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가? 이거는 그 시대의 지혜를 우리 시대에서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후반부에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구시대의 유물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옛날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신화 속에 담아놨는데 한번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 도움이 되시나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문자 문화나 디지털화되어서 나오는 정보나 삶에 대한 지혜나 또는 삶의 원칙, 뭐 요즘은 이제 귀를 기울인 게 뭐 투자의 원칙이라든지 재테크의 원칙 또는 웰빙의 원칙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요즘 시대에 정리되는 방식인데요. 예전 방식을 우리가 귀 기울일 때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칼 융의 정의입니다. 집단 무의식의 발현이 바로 신화고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그 예전부터 있었던 어떤 신화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무슨 유전자처럼 들어있다. 따라서 신화가 여전히 유효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의 신화에 대한 좀 더 높이 간다면 이제 종교에 관한 욕망과 갈망이 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는 예전에는 저런 방식으로 구술하는 잘 멋있게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듣는 걸로 소비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문자가 만들어지면서는 문자화 됐고 그러면서 또 문자화 되면서 거기에 적합한 다른 방식의 학문과 그 지혜를 담아내고 정보를 만드는 방식이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 책으로 만들어지고 최근엔 또 이제 이런 영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영상의 시대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구술 시대의 그때의 퍼포먼스나 그때는 목소리 좋고 목소리가 아주 그윽하고 신비롭고 또 연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혜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최근에는 영상 기술로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체의 변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화가 만들어지던 소비되고 향유되던 상황과 현대 디지털 문화나 영상 문화 만들어진 조건과 상황이 아주 유사하게 가는 것 같다. 이것도 하나 신화의 존재 이유,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뭐 아까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인간 진화의 특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구술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 갔나? 저희 집 뒤에 산에 가니까 딱딱거리게 진짜 있더라고요. 얘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를 쪼아대고 벌레를 잡아먹잖아요. 그거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딱한 부리가 필요하겠죠? 얘가 그래서 부리를 딱딱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화했겠죠? 근데 인간도 그런 필요성이 있죠. 나무를 뚫어야 되고 또 나무에 구멍을 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뭐 손톱을 발전시켰나요? 그렇지 않고 이런 기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딱딱거리보다 훨씬 빨리 더 정확하게 더 깔끔하게 만들어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동물들은 신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했지만 인간은 신체 바깥의 도구를 만드는 쪽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치타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빨리 달려야 되는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몸을 진화시켰다면 인간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치타보다 빠르지 않죠. 몸 가지고는. 근데 두뇌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드니까 훨씬 빨라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릴은 우리의 손톱이요, 우리의 이빨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빨이 진화된 거. 근데 신체를 진화시킨 게 아니라 도구를 진화시킴으로써 내 몸이 연장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발이 진화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발을 진화시키는 대신에 도구를 만들어서 우리 신체 바깥으로 우리 생존을 위한 도구를 진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독수리, 날고 싶죠. 얘네들은 생존을 위해서 빨리 높이 그리고 아주 운동성이 좋게 나르는 방식으로 진화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날개를 만드는 방식으로 뭘 했나요? 그냥 털은 털로 있죠. 그게 날개를 진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비행기를 만들었죠. 비행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날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날개 같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욕망이 만들어낸 우리의 날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바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진화를 해왔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건 우리의 두 팔이 날개로 진화된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참고로 이거는 F-15라는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의 이름이 이글입니다. 둘 다 이글이죠.
우리는 이런 식의 이 글이 된 거죠. 아까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정보와 진화를 잡던 방식도 한 요쯤에서 신화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점점 요쯤 오면 이제 우리 바깥으로 어떻게 보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를 진화시키는 방식은 뭐였냐면 바깥으로 문자화시킬 수 있는 걸 만든 거죠. 노트나 뭐 비석이나 두루마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것에 진화된 바깥으로, 신체 바깥으로 진화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그림도 한번 볼까요? 이제 점점 돼서 저런 모습을 가는데 똑딱똑딱 하면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우리의 기억력뿐만 아니라 연산 능력이라든가 무슨 종합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AI가 발전하면 엄청난 것들이 우리 두뇌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두뇌의 욕망이 물건이 돼서 바깥에 마치 비행기나 자동차처럼 우리 바깥에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저를 보고 계시죠. 근데 제가 팔을 부러뜨렸어요. 다쳤어요. 그러면 이제 그 팔을 붙이는 방식이 될 수 있지만 로봇을 붙일 수 있겠죠. 팔을 다 잃었어요. 다리도 다 잃어가고 로봇 붙였어요. 그리고 뭐 심장도 하고 다 바꿨어요. 눈, 귀, 코. 그리고 뇌만 남았는데 뇌도 바꿨어요. 거기에 제가 갖고 있던 삶에 대한 모든 정보와 기억과 삶의 기억을 제 머릿속에 있던 거를 컴퓨터화 시켜서 넣으면 저의 생물학적인 근거는 다 없어졌는데 그때 저 모습의 저는 저일까요? 아닐까요? 최근에 현대 철학자들이 저런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포스트 휴먼. 그러니까 인간 다음에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보면 이 전사, 이게 아킬레스죠. 트로이라는 영화에 나온. 저 전사가 뻘개 벗고 나갔다 그러면 저 위력을 낼 수 있을까요? 그 손톱, 발톱, 이빨 이런 거 갖고는 싸울 수가 없죠. 그 저 갑옷이나 방패나 창 이런 것들은 자기 신체 바깥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신체를 진화시킨 다른 동물과 싸워도 이기고 이런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저 모습, 저 투구와 저 갑옷과 방패, 저것은 물건이긴 하지만 장착하는 순간 전사의 일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진화하면 저런 게 될 거예요. 아이언맨. 그렇죠. 내 몸속에 바깥에 물건을 장착하고 시력도 좋아지고 청력도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신체의 일부를 기계로 바꾸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예전에는 종교에 기대서 풀려고 했으나 최근에는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종교에 기대지 않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뭐 극락 가는 거 이런 거 바라지 않아도 어쩌면 영생할 수 있다. 로봇이 된다. 그래서 호모 데우스, 뭐 호모 사이보그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시대에 신화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이렇게 가서 이런 모양이 됐을 때도 신화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좀 던져봐요. 인간 무의식 속에 어떤 생물학적 조건처럼 신화는 붙어 있었던 건데 종교성도 있었던 건데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신화는 이런 거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인간의 어떤 역사라고 그럴까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그 속에서 구슬 시대에 만들어진 이 신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점점점 힘을 예전만큼 첫 번째 만들어졌던 그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가지고 있는데 정말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던져보고 우리는 아직 저렇게 뭐 로봇은 아니니까. 제 친구 중에 과학자가 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한 30년만 잘 버티래요. 그럼 최소한 300살은 살 수 있다. 대신 문제가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300살이 아니라 아까 제 상상력 속에서는 사고만 당하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죠. 이런 바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21세기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게 웬 말이냐. 구슬 시대에 만들어졌던 구시대의 유물 아니냐. 이럴 수 있는, 배울 수 있을까? 자, 그리스 로마 신화하면 그 단연 제우스를 꼽죠. 로마 신화에서는 유피테르라고 합니다. 세계의 지배자로 등극하고 영원한 권력을 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우스 하면 영원한 권력의 상징. 제우스가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에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상징적 이미지와 이야기가 결합된 게 이제 이런 제우스 신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우스 신화는 그냥 옛날 얘기,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정보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만들어낸 지혜를 담아낸 일종의 창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 이미지와 이야기를 통해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지식의 보고,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옛날 얘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3000년부터 기원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모든 종교를 다 무화시키기 전까지는 종교의 대상이었고 섬김의 대상이었어요. 올림피아에 가면 이렇게 제우스 신전이 있었대요.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지금 아까 흑백으로 보여드린 거 말고 칼라로 복원한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복원한 건 이렇게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우스 신전이 있었죠. 신상이 있었어요. 이게 전부 금으로 칠해졌다고 그러고요. 이거 어떻게 이 시대에 이걸 만들었는가? 이것 때문에 고대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한 결과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의 하나. 이렇게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이 존재에 무언가 인간이 기대는 게 있는 거죠. 제우스를 통해서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 믿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라는 존재는 고대 세계 속에서는 우리의 과학 이상으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요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보면 참 세월이 무상하구나. 아까 마치 그 구슬 시대에 만들어진 신화가 점점점 그 힘을 잃어간 것처럼 제우스 신전도 구시대 유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시대로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돌아가 보면 이곳은 일종의 제우스의 성지 같은 올림피아라는 곳인데,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기 보면 이제 올림피아 경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 올림피아 제전이 기원전 776년에 처음 생겼던 이 올림피아 제전이 지금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올림픽 경기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이제 스타디온이라고 부르는데, 이 길이가 1스타디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장 그러면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죠. 라틴어식으로 읽은 건데 그리스식으로 읽으면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스타디온은 원래 길이의 단위였어요. 600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하면 600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 크기 600개가 하나의 스타디온이었대요. 근데 이게 198m, 거의 200m, 발 크기가 300mm, 350 가까이 되는 거죠. 신발 몇 신으시나요? 여성분들은 한 245 안팎, 남자분들이 260에서 한 70 사이죠. 누구 발이 300이 있을까요? 헤라클레스 발이래요. 헤라클레스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거짓말이겠지만 진짜일 수도 있죠. 헤라클레스라는 인물이 실제로 있어서 이런 걸 만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길이를 달리는 경기 이름이 스타디온이었어요. 또 거리의 단위에서 그 거리를, 길이의 단위에서 그 길이를 달리는 경기로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쓰이게 됐고, 나중에는 이 경기가 벌어지는 장소를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인들의 발명, 신화적으로 얘기한다면 헤라클레스의 발명품이에요. 가운데 운동장을 놓고 양쪽에 경사면을 둬서 최대 관객들이 시야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든 거예요. 역사상 이런 구조물을 만든 게 그리스인들이 최초래요. 그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유물 속에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인들의 발명품, 신화적으로 말하자면 헤라클레스의 발명품이에요. 헤라클레스가 이걸 왜 만들었는가? 헤라클레스는 자기 아버지 제우스를 찬양하고 드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물건은 제우스를 위한 어떻게 봉헌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전 세계인들이 바로 이걸 채택하고 있죠.
어떤 운동장을 가봐도 이런 식이죠. 체육관도 이런 식.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 세계인들이 현재 그리스 로마인들이 기원전 776년에 만든 그 구조물을 전부 채택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인들의 영향력이 전 세계 인류에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도 한번 서봤습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뛰는 경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올림픽 경기를 즐기고 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지금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고 와서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러겠죠. 우와, 역시 제우스 신은 위대해. 지금 전 세계인들이 제우스 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를 아직도 벌이고 있어. 이런 식으로요. 자, 21세기가 됐고 이게 언젠가 끝날까요?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신화가 구시대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구시대 유물이고 옛날 것이고 많이 지워지고 버려진 것 같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전제 속에서 한번 이제 다시 물어보죠. 왜 제우스인가? 왜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제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전 그리스인들이 모였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그걸 유산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우스 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떠오르죠. 제우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뭔가요? 바람둥이? 바람 피는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조사한 걸로만 해도 대상이 한 50명 돼요. 거기서 수많은 자식들이 나오고 그 자식들이 인류 문명을 이렇게 지배하는 것처럼 나오죠. 자, 그리스 신화를 조금 이렇게 쭉 보면은 제우스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나 볼 수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일종의 창세기처럼 여겨지는 책이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쓴 신통기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카오스가 제일 먼저 생겨났다. 카오스 많이 들어보셨죠? 혼란, 혼돈 이렇게 알고 계신데 원래 뜻은 텅 빈 공간이래요. 텅 빈 공간에 신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텅 빈 공간 속에 이제 하나씩 우리가 자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처음에 가이아가 나타났대요. 가이아는 대지예요, 신이. 텅 빈 공허가 있었다. 그 다음에 흙덩어리, 땅덩어리가 생겼다. 그리고 이 땅덩어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우라노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라노스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걔네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죠. 텅 빈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땅이 생겼고 그 땅이 하늘을 낳았다. 머릿속에서 그걸 하나씩 그려보세요. 이 얘기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얘기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그리스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파악했는가, 이 우주의 역사를 어떻게 그려냈는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가에 대한 얘기가 잔뜩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여기서 자세히는 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라노스가 자기 어머니 가이아 여신과 결혼을 합니다. 자기 아내로 삼는 거죠. 이런 폐륜이 있나?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역시 막장이야. 이러면서 지금 불쾌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이런 이제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이 나오겠죠. 처음에 낳은 자식들이 12명의 티탄족이래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타이탄. 12명의 타이탄이 태어났어요. 자, 우라노스가 이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자식들을 보고. 사실 우라노스는 어머니가 자기를 낳자마자 어머니 위에 딱 올라서 가지고 어머니를 제치고 자기가 권력을 잡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이 자식들이 나를 밀어내고 권력을 잡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려웠대요. 근데 얘네들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3명의 외눈 거신들이 또 등장을 했대요. 태어났대요. 그리고 또 3명의 팔이 100개인, 손이 100개인 백수 거신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역시 우라노스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했냐면 전부 어머니의 뱃속에 집어넣어요. 다시. 즉 땅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땅이라는 거는 가이아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잔혹하게 얘기하자면 어머니 자궁 속에 아이들을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들어가! 그러면서. 이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요. 저게 자식이라고 낳았더니 나를 자기의 아내로 삼더니 거기서 나온 자식들을 다시 내 뱃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좀 나서서 아버지를
밀어내야겠다. 네 아버지가 나를 짓밟고 올라가더니 세상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스리지 않냐. 너희 너무 고통스럽지 않냐. 근데 두렵죠. 지금 막 아버지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자식들이 태어날 때마다 뱃속에 집어넣는데 이거 두렵죠. 그런데 그 중에 티탄족 중에 12번째 아이, 막내 아이인 크로노스가 나섭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머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이아 여신이 그래 너 참 용감하구나. 너는 세상을 새롭게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낫을 줬습니다. 그 낫을 주고 아버지를 거세하게 만들었죠. 이 크로노스는 아버지를 거세하고 거세당한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멀리 달아나고 크로노스가 이제 세상의 세 번째 지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이아, 그 다음에 우라노스, 그 다음 크로노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땅이 세상을 지배하다가 하늘이 세상을 지배하고 시간이 세상을 지배했다. 이것도 하나하나 상징적인 이미지가 다 있어요. 땅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미지, 하늘, 시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자연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이해 이런 것들이 여기 상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크로노스도 이제 자기 누이 중에 12명의 그 티탄족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6명은 여신이었고 6명은 남신이었어요. 크로노스는 그 중에 자기 누이 중에 레아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이 낳을 때마다 크로노스도 두려웠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삼켰답니다. 근데 화가들은, 근현대 화가들은 좀 더 끔찍하게 그렸죠. 막 뜯어먹고 씹어먹고 막 이런 걸로. 그런데 그 작품 속에는 헤시오도스의 얘기 속에 꿀떡 삼켰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것도 되게 잔혹하죠. 흥미진진한 얘기일 수 있지만 끔찍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거 잊어버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그 기억력이 아주 예민했던 구술 시대에서는.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여기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건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인 이미지를 이야기와 결합시켜 신화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한 어떤 역사, 세계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지혜를 여기다 담아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잘 보면 계속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갈등이 그려지죠.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예요. 여기에 담겨있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역사란 새로운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다. 역사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역사관을 이 이야기 속에 담아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기성세대의 특징을 여기에다 또 담아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갈등의 과정에서 기성세대의 특징은 새로운 세대를 기존의 틀 속에 가두려는 속성이 있다. 굉장히 보수적인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갇혀 있다면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만약 그 우라노스가 자식들을 전부 가이아의 뱃속에 땅속에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서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는 세상은 변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거기서 크로노스가 저항하고 나옴으로써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나옴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도 그런 역사가 필요하겠죠. 만약 여기에 새로운 세대가 모두 갇혀 있기만 하다면 역사는 전혀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레아가 6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돌덩어리를 강보에 싸가지고 크로노스에게 줬답니다. 그리고 그 크로노스의 부인인 레아 여신은 그 빼돌린 아이를 크레타 섬의 한 동굴에 자라게 했대요. 그 아이가 바로 제우스였는데 제우스는 어려서 염소 젖을 먹고 요정과 쿠레테스라고 하는 호위무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잘 성장을 했답니다. 자, 이때 제우스는 행복했을까요? 저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뭐 아빠가 누구지 엄마가 누구지 궁금해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빠 엄마가 있는 애들과 비교했을 때고 지금 뭐 자기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죠.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가이아 여신이 이 제우스를 또 찾아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야 너는 지금 세상을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크로노스의 아들이었단다. 너의 형제 자매는 다 아버지의 뱃속에 갇혀 있다. 네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크로노스를 제거해 다오. 제우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작품 읽어보면 그대로 튀쳐나와서 아버지랑 싸우는 걸로 돼 있지만 우리가 그 여백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심정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안락한 현실을 왜 뛰쳐나가야 되나? 그게 의아했을 거예요. 나가면 개고생, 힘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나가야 되지?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안락함에 대한 집착도 있을 테고 도전했다 실패하면 박살날 게 분명해요. 자식들을 그냥 삼켰던 아버지인데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안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그러나 제우스는 그걸 이겨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은 제우스는 도전을 결단하고 용기를 냈다는 것.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갑니다. 근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협력자를 구하겠죠.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할 때 어떤 협력자를 구하시겠습니까? 권력이 많은 자? 돈이 많은 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자? 이 질문은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도 다 던져지죠. 내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누구를 나의 가장 좋은 파트너로 삼아야 할 것인가? 제우스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제우스가 찾아간 여신이 있습니다. 메티스 여신은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가장 지혜로운 여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메티스 여신은 제우스에게 말합니다. 너의 혼자 힘으로 안 되니 이 체제에서 크로노스 체제에서 가장 핍박을 받는 자와 협력하면 이길 수 있다. 그게 바로 뱃속에 갇혀있는 너의 형제 자매들이다. 그래서 이제 약을 줘요. 그 약을 같이 먹이게 되죠. 그래서 크로노스는 자기가 삼켰던 형제 자매를 다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힘이 돼서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큰일을 할 때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지혜라는 것 얘기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티타노 마키아를 일으키고 마침내 승리를 거둡니다. 자, 권력을 잡을 때는 어떻게 권력을 잡아야 하는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지만 권력을 잡은 다음엔 그 다음 목표가 뭐예요? 권력을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이겠죠. 고민해봤습니다. 제우스가 왜 우리 할아버지는 권력을 잃게 되었을까?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 그 결론을 내고 제우스는 이렇게 권력자가 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섰을 때 권력을 독점하는 대신에 자기의 형제 자매들과 나눕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하늘과 바다와 지하, 땅의 일들을 형제 자매들과 나눕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무언가 메시지가 또 담겨 있겠죠. 그리스인들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이야기 속에 집어넣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기억에서 기억으로,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달해 준 거죠. 여기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권력을 잡거나 뭔가 잡을 때 우리에겐 욕망이 생깁니다. 이걸 다 내가 가져야지. 내가 다 누려야지. 그러나 그 욕망이 바로 자기가 획득한 것을 잃게 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제우스는 깨닫고 그 욕망을 누르고 나눠주게 되죠. 절제의 미덕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기와 지혜의 미덕을 보여줬던 제우스는 마침내 절제의 미덕을 보여주죠. 그리고 세상을 좀 더 넓게 다스리게 되다 보니 권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좀 더 촘촘히 섬세하게 다스리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자식들이 태어나고 얘네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맡겨줍니다.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나왔을 때, 새로운 세대가 나왔을 때 얘네들을 자기네 기존의 틀 속에 집어넣었어요. 엄마 뱃속에 집어넣고 자기 뱃속에 집어넣고. 그러나 제우스는 자식들에게 일정한 권한과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바람을 피우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바람 피우는 얘기가 나와서 참 이제 당혹스러울 수가 있는데 보통 제우스의 아내는 헤라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리고 바람 피웠다 그러는데 사실 제우스의 아내가 헤라인 건 맞지만 헤라는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아까 지혜를 나누어줬던 메티스 여신이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쭉쭉 나가면 이렇게 돼서 헤라가 7번째 아내였어요. 여기서 바람둥이가 된 이유가 뭘까요? 성적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세상을 넓게 확실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협력자가 필요한데 그 협력자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혈통주의냐? 다른 그 속에 있는 상징적 이미지는 가장 믿을 만한 자를 나의 협력자로 걷는다는 게 들어가겠죠. 그 와중에서 바람둥이가 되었다는 건 결국은 권력을 확장하고 확고히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우스처럼 바람 피워도 될까? 진짜 바람 피우란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상징적인, 신화의 상징적인 이미지라면 그 속에 있는 의미대로 하라는 거죠. 제우스가 바람을 피우는 대상은 상대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상대와 낳을 아이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자기의 힘이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제우스는 자기가 필요하면 상대가 마음에 드는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상대는 계속 도망가고,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어떨 때는 뻐꾸기로 변신해서 상대에 다가가고, 어떨 때는 황소로 변하고, 어떨 때는 백주로, 이런 다양한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건 결국 세상을 잘 지배하기 위해서 중요한 협력자를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그 대상에게 자기를 맞춰주고 자기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상대의 마음에 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일에 꼭 필요한 협력자를 얻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이 이야기를 만든 그리스인들의 생각은, 야, 제우스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거란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게 아닌 거죠. 네가 언젠가 큰일을 할 때 제우스 같은 위치가 된다면 너는 분명히 많은 협력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럴 때 어떤 지침이 필요하겠느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은 상대를 얻기 위해 너를 계속 변화시키고 그 상대에 맞추고 그 노력을 끊이지 마라. 제우스처럼 바람을 피워라. 이런 거죠. 어려서는 이 이야기가 황당하고 이러지만 어른이 돼선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내가 꼭 필요해서 저 친구랑 뭔가 해보고 싶은데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앙심을 품기도 해요. 그래, 너 잘 되나 보자. 아니면 이제, 야, 너 아니면 뭐 안 되는 줄 아냐?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기회를 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억하심정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제우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접근하고 상대가 원하는 걸 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 자세를 하면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고 상대를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 제우스가 화내서 재앙을 내리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겠죠. 일단 오늘은 요 얘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올림포스 12신 체제를 이루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제우스는 신의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적절히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면은 ius sum unicuique tribuit. 정의란 무엇이냐라 했을 때 정의의 여신은 각각의 사람에게 각자에게 고유한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도 분배의 정의라는 말 하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각자에게 적절한 몫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공정해야 하고 정의롭다고 그러죠. 그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그 일을 최대한 잘하는 게 정의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못하면 게을러지기 쉬워요. 또는 그걸 넘쳐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죠. 우리는 정의의 반대말로 그래서 게으름과 다른 사람의 몫을 건드리는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인들이 보여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태어나면서부터 권력을 잡고 권력을 유지하고 세상을 확실하게 지배하게 된 그 과정,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삶의 지혜는 4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어떤 시기에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혜를 꼽는다는 것, 그리고 획득했을 때 독점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는 절제, 그리고 그걸 옆에 사람들과 적절히 나눠주는 정의. 요거는 이제 거기다 이제 바람 피우는 얘기를 제가 하나 더 집어넣긴 했는데요. 플라톤이 말했던 정의로운 사람의 그 적절히 통합니다.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마음은 3가지로 나눠진다. 머리와 가슴과 배.
이성과 기계와 욕망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머리가 제 기능을 다하면 지혜라는 미덕이 나오고 가슴이 제 기능을, 기계가 제 기능을 다하면 용기라는 미덕이 나오고 배의 욕망을 잘 절제하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되고 과욕, 탐욕을 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절제 미덕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지혜와 용기와 절제의 미덕이 조화를 이루면 각각의 기능이 제 기능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게 정의로운 미덕, 정의라는 미덕으로 나타난다. 이게 국가 단위로 가면 지혜로운 자가 최고의 통치자가 되고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관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욕망 강하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생산자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각자가 제 몫을 다하면 정의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가지 덕을 갖춘 정의로운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지혜가 뛰어난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가장 아름다운 사회. 저는 이제 이런 철학자 플라톤이 정리한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미덕이 이미 신화 속에, 제우스의 신화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구슬 때의 신화로서 만들어오는 삶의 지혜가 문자화 시대 때 나타나서 활동했던 철학자 플라톤의 철학에도 이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서구 전통에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요. 바티칸에 가면은 교황이 자기 직무 공간을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율리우스 2세고 당시 최고의 건축가였던 브라만테가 여기를 설계를 하고요. 옆에 있는 라파엘로가 이제 그 방에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 시스티나 성당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 저쪽에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게 라파엘로의 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교황이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서명을 하는 방이었어요. 근데 서명을 내리는 그 4개의 벽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성경의 이야기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가 들어있는 그림들을 그려요. 대표적으로 이쪽에는 뭐 아폴론 신을 비롯해서 시인들이 그려져 있고 아주 이건 많이 보셨죠? 아테네 학당이라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가운데 있고 철학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목하고자 하는 건 이 남쪽에 있는 방인데요. 저기엔 7가지 덕, 교황이 꼭 갖춰야 될 7가지 덕을 그려놨어요. 여기는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그려져 있죠. 천장에 보면은 각각 여기에 신학과 문학, 철학, 그리고 정의의 여신인데 이 정의의 여신이 있는 벽면으로 내려가면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각자에게 고유한 권한을 나눠준다 이 얘기가 들어있고 여기에 그림을 보면 3명의 여인이 그려져 있죠. 근데 하나가 그 나무를 들고 있는데 이게 용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있는 여인은 지혜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고삐를 들고 있는 건 욕망의 고삐 짚는다 이런 것 때문에 절제의 미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정의가 천장에 정의의 여신이 그려져 있고 용기, 지혜, 절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신화 속의 제우스가 보여준 모습, 플라톤이 그려준 모습,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수장이었던 그 바티칸의 교황의 벽면에도 그려져 있는 이런 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미덕이 뭐 배울 적 가져와서 끈다면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들죠. 잠깐 보여드린 건 신화로부터 내려왔던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삶의 지혜가 여전히 서양인들에겐 중요한 미덕으로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 제가 모든 생물학적 조건이 없어져지고 인조인간이 되는 그런 이제 과학적 전망을 이렇게 한번 상상력으로 그려봤을 때 그때도 이런 미덕은 여전히 존재한다면, 존재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한다면 그 신화에 그려져 있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힘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신화가 구시대 유물이긴 하지만 우리의 유전자 깊은 데에서 여전히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먼 나라의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읽어도 어떤 점에서 공감할 수 있고 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